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청객 없이 진행된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는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부터 2주 동안 죽음에 대한 귀한 강연을 해주실 한림대학교 김연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환자 진료와 교육과 연구 등 다양한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죽음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썼던 인연으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류마티스로 또 전공이신데요. 죽음에 관련된 책을 내신 거, 또 어떤 인연이 있으셨던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의사 생활을 30년 정도 벌써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다양한 그 경험들 중에서 특히 이제 죽음을 보는 그런 일들에서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안 하신다. 심지어는 이제 암으로 이제 시한부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삶에는 많이 집착을 하시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오는 많은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겪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책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하기도 했고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교수님의 환자분들도 죽음을 굉장히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많았나요? 거의 모든 분들이 죽음을 생각을 안 하십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과거에는 죽음을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네. 댁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사고나 이런 질병으로 해서 사망을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 굉장히 흔했는데,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기근이 든다든지 하는 일도 점점 적어지고, 많은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죽음을 볼 기회가 없어지고, 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댁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죽음은 마치 삶과는 전혀 무관한 뚝 떨어져서 언젠가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그런 어떤 비극이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참 없어지는 것이 현대 생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펴내시기도 했는데 책이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책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네, 제 책은 제목이 죽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들어있고요. 사실 이제 죽음의 종교적, 철학적인 성찰은 굉장히 그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죽음에 관해서 깊이 고찰을 한 그런 책들이 있지만 저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이게 죽음의 경험을 바로 한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실용서라고까지 감히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각 국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마치 이제 시험 공부할 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준비하듯이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럼 최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웰다잉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웰다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구도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요. 네. 피하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데 웰자를 그 앞에 붙여서 강요하는 느낌이 있어요. 죽음은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싫고 두려운 것인데
어쨌든 이런 웰다잉이라고 자꾸 이제 강요된 좋은 죽음이라고 하다 보니 오히려 반발심이 더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가서 웰다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태반이 이제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그런 개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죽음과 삶은 하나다. 우리 삶에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하나의 사건이고 가장 큰 사건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삶의 매 순간순간 죽음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하나죠. 삶이 쭉 이어져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또 그 시간이 필요한 거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교수님의 강연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이제 굉장히 무섭고 어두운 주제이다 보니 네. 저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림들, 세계의 명화들을 통해서 우리 그 조상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받아들여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의학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질이 되어 왔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의학의 시대에 정말 무병장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현대의학이 도저히 극복을 할 수 없는 그런 국면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김연아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은 없겠지만 깊게 그리고 자주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을 받아들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의 일상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먼 10년, 20년 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인간은 나이를 먹고 그리고 늙게 됩니다. 인간이 늙는다는 것은 죽음만큼이나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어가게 될까요? 특히 마치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런 현대의학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죽어가게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하게 될 한림대학교 김연아입니다. 죽음이라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은 없겠지만 깊게 그리고 자주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의학의 시대에 들어와서 마치 고치지 못할 병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에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다양한 그 명화들을 보면서 인류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을 받아들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그림책인데요. 울프 에르브루프가 쓴 그 죽음과 오리와 튤립이라는 그런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오리는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그러자 그 존재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죽음이야. 나는 항상 너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에서 죽음은 항상 우리의 일상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그 문제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죽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먼 10년, 20년 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죽음은 우리 일상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밀레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밀레는 이제 만종이나 이삭 줍는 여인들처럼 이제 전원 풍경을 많이 그렸지만 이 그림에서는 생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죽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꾼과
사신의 모습인데요. 나무꾼은 나무를 한 짐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이 나타나서 나무꾼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은 두 팔, 두 다리를 모두 벗당겨서 안 따라가려고 하지만 사신은 너무나 쉽게 한 손을 어깨에 턱 얹고 그냥 데려갑니다. 이 자세만 봐도 이미 시합은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신은 한 손에 모래시계를 들고 이제는 시간이 다 됐음을 알리지만 나무꾼은 울타리 뒤에 연기가 나오는 자신의 집, 아마도 저녁을 짓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어떻게든지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이 우리 삶의 어느 국면에 어떻게 갑자기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죽음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언제나 이기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페테르 브루겔의 그 대작인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을 보면 이 큰 그림 안에 아주 빼곡하게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거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눈여겨 보실 것이 오른쪽 아래에 젊은 두 남녀가 있습니다. 류트를 키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이들의 머리 위에 죽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죽음이 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이 젊은 남녀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현재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아래편에 보면 신분이 높은 왕일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죽음의 손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신분 고하, 그리고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가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조상이라고 해서 죽음이 즐겁고 무섭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홀바인의 대사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잘 보시면은 굉장히 그 정교한 이런 그림 터치들 아래쪽에 무엇인가 물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정교한 그림이라서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 그림이 걸려있는 화랑에 가면 이게 뭔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가서 보세요 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골입니다. 즉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나모픽이라고 해서 이렇게 왜곡상을 만들어서 이 그림 안에 이 죽음을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메멘토 모리 전통이라고 하는데 항상 서양화에서는 죽음을 잊지 말라. 아무리 당신이 성공적이고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어도 죽음은 언제 당신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항상 주지를 시켰습니다. 메멘토 모리 전통은 사실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잔치를 하면서 이제 즐거워할 때 그 시종이 항상 그 술을 따른다든지 음식을 이제 주면서 그 장군의 머리 위에서 메멘토 모리를 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얼마나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를 가지고 있지만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서양화에서 이 메멘토 모리 전통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주가 돼서 추상화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두려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또 죽음의 춤이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이제 도상으로 나타냈습니다. 죽음의 춤이라는 거는 이제 죽음이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오는 모습들을 그립니다. 그래서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부터 아주 가난한 사람까지 아주 젊은 사람 그리고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 찾아와서 생명을 데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춤이라는 그런 소재로 풀어나가는 그런 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의 그림은 죽음이 이제 죽어갈 사람을 데리고 의사 앞에 나타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사람이 의사입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의사가 나타날 때 죽음의 춤에서는 이 소변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이 소변통을 가지고 의사 앞에 나타나서 네가 이걸 가지고 뭐 해볼 수나 있겠냐 하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의사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너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시대가 되면서 이것이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그림은 이보 살리거라고 하는 이분이 아마 나치 시대에 굉장히 그 히틀러가 좋아했던 화가라고 해요. 뭐 어쩐지 좀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죽음의 춤이라는 도상에서 빌려온 것인데 죽음과 소녀라고 하는 도상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죽음의 춤에서 소녀는 굉장히 그 젊고 아름다운 그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묘사를 하려고 만들었던 도상인데 현대의학의 시대가 되면서 의사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이제 죽음을 밀치고 소녀를 구해내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마초적이기도 하고 마치 슈퍼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현대의학이 죽음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런 개념들이 대두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될까요? 오른쪽의 그림은 에밀 롤데가 그린 그 죽음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현대의학의 시대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지키는 것은 이제 병원 침대 그리고 그 옆에 약병, 의사 이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죽게 되었죠. 현대의학이 죽음을 얼마나 극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대의학이 죽음을 이겼을까요? 거의 동시대에 그려진 알프레드 큐빈이라는 그 화가가 그린 베스트 닥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그 죽음은 가난한 이의 최고의 의사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씁쓸한 속담이긴 한데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그 많은 치료를 받고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도 결국은 이기는 것은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그 혼란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동안 우리가 현대의학에 의해서 이제 뭐 못 고치는 병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런 현대의학의 허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물에 속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 앞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패스트가 지금의 코로나와 얼마나 비슷한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는 코로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질환이죠. 그러니까 패스트는 G라는 숙주가 균을 옮깁니다.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균을 옮기고 이 균은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사람들은 균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트가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런 무서운 사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데려가고 하는 이런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하고 패스트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패스트도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패스트가 한 번 와서 사람들이 왁 죽고 그리고 사태가 종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 다시 한번 패스트가 우르르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이 여러 번이 반복되는 그런 경과였습니다. 결국은 패스트라는 그런 사건은 중세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열리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도 지금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꿀 거라는 것은 명확하고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패스트 시대의 의사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얼굴에 이렇게 새 같은 가면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신을 이제 옷으로 가운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고 손에도 이제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얼굴을 보면은 이제 부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리가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시체나 이런 환자들을 다룰 때 나오는 그런 냄새를 조금 좀 피하기 위해서 이 부리 안에다가 이제 향초라든지 약초 같은 것을 많이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패스트 시대의 의사의 모습인데 오른쪽에 방역복을 입은 코로나 시대의 의료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변한 것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몸을 다 싸고 그리고 눈과 코, 입 다 막고 이런 방역복을 입고 활동을 하는 의료진의 모습은 그 패스트 시대의 그런 의사들의 모습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원의 모습도 사실은 달라진 것이 중세 시대부터 거의 없습니다. 이 패스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일단 어디서 이렇게 조용한 장소에서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으면 병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선남선녀가 어떤 이제 멀리 떨어진 성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깥 세상과의 출입을 끊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 너무 이제 심심하다 보니 여기서 한 사람이 얘기 하나씩 해가지고 만드는 얘기가 데카메론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 방역 어떻습니까? 집에 머무르시오. 그러니까 패스트 시대, 중세 시대와 코로나 시대의 그런 질병, 전염병에 대한 그런 대처 방법에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현대의학이 이런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감염병조차도 완벽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법은 중세시대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늙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인간은 나이를 먹고 그리고 늙게 됩니다. 인간이 늙는다는 것은 죽음만큼이나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이런 많은 화가들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젊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늙었을 때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 뒤로라고 하는 화가의 젊었을 때의 모습과 늙었을 때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대로 들어오면 늙음이 병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 아프게도 이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더 이게 좀 늙음이 병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동안 선발대회를 하고 다양한 실버 성형들이 나옵니다. 늙음은 병도 아니고 죄악도 아닌데 마치 늙음을 병 혹은 죄인 것처럼 이렇게 간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다양한 그런 상업주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다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죽음을 모티브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작품 중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알약 시리즈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요. 이 화가가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약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약장에 진열이 되어 있는 온갖 색깔의 약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화가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화가는 이런 형형색색의 약들을 전시를 해서 진열을 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고, 이 약들을 다 먹으면 당신이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약 그리고 현대의학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허망함을 비꼬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어가게 될까요? 특히 마치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런 현대의학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죽어가게 될까요? 흔히 이제 유병장수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욕이라고 하죠. 유병장수, 병 많이 앓고 그냥 오래 살아라. 다들 무병장수를 꿈을 꾸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이것도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이룰 수 있는 결과인데요. 인류의 수명이 석기 시대에서 2배가 될 때까지 10,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석기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한 20대였는데 1900년대 초기에 인류의 수명이 평균이 40대였습니다. 42세 정도였죠. 물론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영아 사망률이 높으면, 그러니까 아기들이 많이 죽으면 당연히 굉장히 좀 짧아지게 되지만, 어쨌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00년도 넘는 긴 세월 동안 수명이 2배가 되었던 인류가 단 100년 만에 수명이 다시 2배가 됩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대가 되죠. 그래서 70세만 돌아가셔도 굉장히 요절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망을 할 때에는 노화에 의해서 다양한 병치레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병치레들이 어느 정도까지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은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가번의 그림이 현대의학 이전의 삶과 죽음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현대의학 이후에는 이 사망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병치레가 찾아오진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다양한 건강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나아진 영양 등으로 인해서 이 병치레에서 그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병치레 자체도 실제로 이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몸 상태가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병치레의 그 단계도 조금 좀 완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 긴 기간을 지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기준으로는 이미 사망을 하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연명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사망과 거의 비슷한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로 사망까지 기간을 더 길게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많은 웰다잉 논의 그리고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논의들은 바로 이런 이치에서 나오는 일이고요. 그래서 다번과 같이 병치레와 이런 누적된 몸 상태의 악화에 의해서 사망이 가까워지면 인위적으로 이것을 늘리지 말고 그때 사망을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현대의료에서는 무병장수에 가까운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9988124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신체가 생물학적인 그런 기전에 의해서 노화와 다양한 병이 축적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돌아가신다. 이것은 사고나 자살같이 어느 날 갑자기 생이 딱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늙고 죽어가는지를 또 하나의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세로축은 기능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능 손실이 되면, 즉 병치레와 신체의 쇠약에 의해서 독립생활이 불가한 단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내가 먹을 것을 챙길 수 없는 나이,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몸 간수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준와상 상태, 와상이라는 건 누워 지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준와상 상태가 되고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간단한 화장실이라든지 식사를 하려고 잠깐 침상을 벗어날 수는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서 더 진행을 하면 완전 와상 상태가 됩니다. 즉 침대 밖을 벗어나지 못하시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배설의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그 배설을 치워줘야 하는 이런 단계가 되죠. 사실 옛날에 효부상 이런 단골 레퍼토리가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신 시어머니 그 기저귀를 5년 동안 갈았다. 이것이 사실은 단골 레퍼토리였는데 이것을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대입을 해보면 바로 완전 와상 상태가 된 어르신이 사망할 때까지 돌봤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 와상에서 이제 더 진행을 하면 사망을 하는데요. 이제 다양한 그런 인생의 일들을 겪으면서 서서히 노화와 생활 기능의 소실을 통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독감을 앓았다든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앓는다든지 하면 조금 그때 잠깐 이제 기능이 더 소실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기능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중풍을 앓았다든지 아니면은 낙상을 했는데 낙상도 어르신들 낙상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낙상을 해서 대퇴골 골절이 됐다 하면은 거의 뭐 완전 와상 상태가 되는 거죠. 침대를 못 나올 정도가 되셨다가 다행히 이제 회복을 하시게 되더라도 전의 단계로는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체 기능이 꺾이게 되면 사망까지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지만 문제는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이벤트들은 할 수 없지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낙상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시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에 영향을 준 100명의 철학자에도 그 반열에도 올라갈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저서에서 죽음의 5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한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우선 첫 단계는 부정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벌써 죽는다고?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여러 병원들,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진단, 나의 수명을 부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 협상의 단계가 됩니다. 이 협상은 신과의 협상입니다. 이때 갑자기 선행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기부를 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신이시여, 나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날 좀 더 살려주세요 하고 신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우울해지게 되고요. 이 우울의 기간을 지나서 결국은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이런 죽음의 5단계가 굉장히 발표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죠. 그런데 현대의학의 시대에는 죽음이 3단계가 됩니다. 순전히 이것은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단계를 나누는 것인데요. 외출을 못하는 단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집 밖을 나설 수 없는 단계가 되고, 저는 이것을 이제 사회적인 사망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이제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이 단계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도우미를 둔다든지 다양한 차량 개조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분명히 외출할 수가 없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외식도 하시고 다양하게 바깥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단계가 되면 침상을 못 벗어나는 단계, 이제 완전 와상 단계가 되는 거죠. 이때가 되면 이제 누군가가 나의 이제 배변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배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이것을 하는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하는 사람의 문제는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엄성이라는 게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고용인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의 손에 내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것조차도 해결을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단계,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는 단계고, 저는 사실은 이 단계가 생물학적인 사망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밥을 못 먹는 단계가 됩니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이유로 식사를 잘 못합니다. 우선 밥맛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을 넘기는 게 아프다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고 죽음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현대의학은 여기에서도 답이 있습니다. 식사를 못 하시면 코에다가 이제 레빈 튜브라고 하는 그 고무관을 넣어요. 그래서 이 고무관을 한쪽 끝을 주사기에 넣은 그 영양식하고 연결을 해서 강제로 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맥으로 영양제를 공급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위루관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 위루관을 넣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시대에는 사실 이미 죽음에 도달한 분들도 다양한 치료법이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를 하나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쳐야겠는데, 이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무르라고 하는 두 해로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할머니는 어느 날 노인들에게서 온, 어르신들에게서 오는 피할 수 없는 한 과정인 혈관성 치매라는 그런 문제로 점점 이제 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 두 부부는 굉장히 또 여유가 있어서
집에서 이 모든 간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을 하고 돈을 지불을 해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현대 집에서 사망할 수 있는 건 부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 요양병원으로 이제 모셔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강제로 이제 막 음식을 주려고 했는데 안 먹겠다고 입을 딱 다무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이좋게 살아왔고 이런 일이 아마도 없었을 것 같은 부부인데 할아버지가 너무 이 할머니가 죽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생각을 하니까 격정에 못 이겨서 할머니를 때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나는데요. 이 영화는 결국은 간병살인이라는 이런 무서운 현실을 예술 영화로 승화를 시켰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 100세를 훨씬 넘어가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이면에는 이 가족들, 남겨진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표면화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과연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연 마지막에 아모르라는 그 영화를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 연명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연명치료가 사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현대의학에서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연명치료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연명치료는 이제 병원에서 강제적인 그 기계호흡 등을 네. 다 동원을 해서 하는 그런 치료고요. 집에서 최소한의 치료를 하면서 최소한의 급식을 하고 돌봄을 하던 중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연명치료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고,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 영화가 의미를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결국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가 네. 되고 종교계에서는 금기가 되고 있는 이야기지만 안락사의 문제까지 통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또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죽음이라는 걸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좀 죽음에 대해서 대비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다음 주에는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이야기 미리 좀 해주시겠어요?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 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는 사실은 모르시더라고요. 쓰기만 하면 끝나시는 줄 아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이것의 실효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그런 실례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제 위탁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과 죽음을 결정할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죽음 하면은 피하고 싶어 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